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윤영휘 교수님, 임철균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영국과 미국의 전쟁, 그 전쟁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국은 지금 우리 상황엔 전쟁은 옳지 않아 라면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려고 했지만 이미 미국은 선전포고를 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양측 다 사실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만 뚜껑을 열고 보니 역시 전통의 강호, 영국은 강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계속 이대로 흘러가진 않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좀 반전시킬 만한 전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이리호에서 큰 전투가 일어난다고 하죠. 1813년 9월 10일에 양측 함대가 가시권이 보이는 곳까지 와가지고 이제 전투에 돌입을 합니다. 처음에는 영국군이 웨더 게이지를 차지했어요. 웨더 게이지가 뭐냐면은 풍향을 등지는 유리한 위치. 그런데 안 될 사람은 뭘 해도 안 된다고. 바람이 중간에 또 바뀝니다. 미국한테 웨더 게이지가 넘어가요. 그럼 미국은 화력에서도 우위인데 바람 방향도 자기한테 유리하고 영국은 맞바람을 맞아가면서 화력에서도 열세인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배드민턴 쳐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나는 엄청 세게 치는데 안 가는데 저쪽은 툭 쳐도 넘어와요. 맞습니다. 미군의 기함 로렌스함을 페리가 직접 지휘하면서 전투에 나섰는데 이 로렌스함을 상대로 디트로이트 영국의 기함인 디트로이트함과 퀸 샬럿함이 양측에서 포격전을 벌인 거예요. 2대1로. 그래서 로렌스함의 승조원 한 80%가 사상을 입습니다. 물론 이 영국 함선 두 척도 심각한 피해를 입어요. 보통은 그러면 항복을 하는 게 그때까지의 관례였어요. 80%가 사상을 당했으면. 근데 페리는 여기서 굴복하지 않고 보트를 타고 그 옆에 있던 나야가라 함으로 올라가서 다시 지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퀸 샬럿 함과 디트로이트 함이 나야가라 함의 후미를 잡아서 레이킹 샷이라고 후미로 포를 화력을 쏘면 갈기로 긁어내는 것처럼 다 죽일 수 있거든요. 그걸 하려고 두 척이 기동을 하다가 두 척이 엉켜버리고 나야가라 함은 빠져나왔어요. 이 두 척이 기동 불능 상태에 빠진 걸 보고 페리가 총공격해라고 명령을 해서 미국 함대가 화력을 퍼부었고 집중 포격에 영국 함대는 대파당합니다. 그래서 6척 중에 4척이 항복을 하고 2척은 도망가다가 납포돼요. 이리호에서 미국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이 전세 역전을 딱 했습니다만 여기서 멈춘다면 미국도 타격이 있는 상황으로 끝나는 건데 전가 확대를 한다면 전투의 형세가 완전히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캐나다는 지형이 험해서 수로를 통해서 보급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리호에 해상 우세가 넘어갔으면 보급난이 영국군이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국군 지휘관이었던 프로터 준장이 이제 템스강을 따라서 버링턴 하이츠라는 지역까지 퇴각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걸 미군의 해리슨 소장이 추격을 해요. 그러니까 프로터 준장 입장에서는 미군이 근처에 있네. 더 이상 퇴각하는 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라비안 타운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일대에 방어선을 설치하기로 합니다. 당시 프로터가 이끄는 영국 인디언 연합군은 영국군 800명, 인디언 5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800명 중에 전투 가능 병력은 600명 뿐이었어요. 나머지 200명은 중상자예요. 그래서 프로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 남은 영국군 600명으로 얇은 방어선을 치고 인근 좌측 수풀에 인디언들을 매복을 시켜놓습니다. 근데 인디언들이 매복을 잘 안 했나 봐요. 매복지를 미군이 알고서 그 매복지로 돌격을 또 가합니다. 영국군의 방어선도 미군이 정면에서 돌격을 하니까 얇은 방어선이 그대로 돌파가 돼버립니다. 기병 돌격을 했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중앙 돌파된 다음에 미군들이 대대적으로 공세를 가하니까 영국군은 항복하거나 패주했죠. 이 전투의 패배로 템스강 일대에서의 영국군의 우세는 완전히 분쇄돼 버리는데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아까 인디언들이 매복한 곳을 향해서 미군이 돌격했다고 했잖아요. 그 지휘관 이름이 리치먼드 M 존슨 대령인데 이 사람이 그 매복지를 향해 돌격을 하면서 인디언을 한 명을 사살을 했어요. 근데 그 인디언이 테쿰 대왕이에요.
약간 참고로 테쿰새의 저주라는 게 있잖아요. 네. 테쿰새가 너무 원한이 사무쳐서 죽어가지고 테쿰새를 죽인 그 헬슨이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된 게 1820년이에요. 그래서 공이 들어가는 해에 대통령이 된 사람은 끝이 안 좋다. 근데 지금 뭐 미국이 아무래도 이 자신들의 땅과 그 북쪽에서 싸우다 보니까 보급도 조금은 더 원활할 것이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원도 더 잘 될 거잖아요. 영국이 가장 골머리를 썩었던 거는 사실 프랑스였잖아요. 거기가 주요 전장이기도 했고. 그렇죠. 근데 나폴레옹이 몰락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쪽으로 좀 주요 힘을 좀 그러네요. 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814년부터 사실 영국 입장은 진짜 전쟁이 이때 시작인 거예요. 음. 그 전까지는 좀 남는 병력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매니지하고 있었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정예 부대를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생겼고 미국도 이때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특히 이제 웰링턴 장군 휘하에서 웰링턴 장군이 유럽 방면 영국군의 총사령관이었는데 그의 신임을 받던 정예 장교 4명이 지휘관으로 이쪽에 파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15,000명이 오는데요. 이 15,000명은 기존의 15,000명과 달라요. 민병대, 농사 짓다가 데려온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유럽에서 최정예 나폴레옹과 싸웠던 그 영국군을 이제 15,000명을 이제 북아메리카 전선에 파견을 했던 것이죠. 한마디 베테랑들이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요 시점쯤 되면은 이제 스페인이나 이런 데 전개됐던 함선들이 대량으로 미국 해역으로 넘어오거든요. 미국 함대들은 항구 밖으로 못 나가요. 다 봉쇄돼서. 봉쇄당. 네. 그 상황에서 미국의 해안선에 있는 모든 도서 지역을 영국 해군이 점령해 나가면서 메릴랜드에 상륙을 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워싱턴을 쳐버린 거죠. 네. 그래서 8월 24일 20시경에 영국군이 결국은 워싱턴에 입성을 하고요. 온갖 약탈을 하면서 국회의사당, 재무부, 국무부, 전쟁부, 뭐 백악관까지 정부 기관이란 기관은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무기고도 타고 뭐 조선소 타고 다 타는데 이때 특허청은 안 탔어요. 해병대 건물이랑. 영국 특허가 좀 많이 있었나요? 그 특허청을 태우려고 갔죠. 네. 갔는데 그 영국 출신의 사람이 이거는 인류의 유산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태우지 말아달라. 라고 요청을 해서 그 특허청은 남았고 해병대 건물은 저게 뭐 하는 건지를 몰라가지고 안 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개는 살아남습니다. 민간 건물 아니야? 태운 게 얼마나 태웠으면 64km 떨어진 데에서도 불빛이 보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두고두고 영국, 미국 사이에 그 정상들이 만나잖아요. 네. 맨날 그 농담식으로 되기만 해요. 마지막 기억나는 게 2012년에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고 영국은 이제 데이빗 카메론 총리가 만났는데 이제 카메론 대통령 보고 지금 고맙다. 오랜만에 와줘서 200년 전에 너희 조상도 여기 온 적 있었다. 다른 목적이지만 그렇게 얘기했더니 카메론이 또 뭐라 그러냐면 그때보다는 훨씬 더 방비가 잘 돼 있군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서로 농담도 하고 두고두고 하는 그런 농담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도가 이렇게 불타고 각종 주요 공공시설들이 불탔다? 이거는 다른 지역, 특히나 주 단위의 어떤 힘을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파에게는 이거 연방파 니들이 이렇게 만든 거야. 뭐 약간 공격의 빌미가 되기도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역사상 최대 위기였죠. 아무리 그래도 수도 불탄 정말 저건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쌓였던 내부적인 문제가 한 번은 또 폭발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 국민이 힘을 합쳐서 모든 정파가 힘을 합쳐서 그렇게 싸웠다면 조금은 또 양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북서부에 기반을 두었던 연방파, 조금 더 강력한 중앙 정부를 주장했던 그 연방파와 조금 더 느슨한 중앙 정부 그리고 각 주의 주권을 강화하는 반연방파, 뭐 민주공화당 그런 사이에 이제 중요한 그런 갈등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국면 속에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사실은 이게 조금은 해소되고 그리고 미국인이라는 어떤 정체성이 생기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계기로 나라가 더 갈라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잘 되는 나라는 위기 속에서 또 하나가 되잖아요. 미국은 그런 양상이 나타났고요. 영국한테 정말 계속 자기들이 당하고 뿐만 아니라 수도까지 함락됐다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 시민들 사이에 일체감이 강화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뚜껑무의 그
이후에 있었던 볼티모어 전투인 것 같아요. 볼티모어는 되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수도 근처고요. 그리고 영국이 반드시 점령을 해야 했던 그런 군사적 요충지인데 여기에 이제 영국군이 수도를 점령한 김에 이제 엄청난 공격을 퍼부었죠. 공격 당일 밤에 볼티모어의 모든 그런 시민들이 이제 불을 끄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군의 그 포탄 세례가 계속해서 그 밤하늘을 이렇게 번쩍번쩍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유일하게 보였던 게 뭐냐면 이 볼티모어에 있었던 맥켄리 요새에 높게 개양돼 있었던 그 미국의 국기 성조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 성조기가 이제 만약에 쓰러지거나 내려가면 점령당했다는 얘기잖아요. 다음 날 아침에 폭격이 좀 잦아들었을 때 어떻게 되었나라고 봤더니 아직까지도 걸려 있는 그 성조기를 바라보면서 당시 변호사였던 프랜시스 스컷 키라는 사람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유명한 시를 적었죠. 그 시가 바로 이제 The Star Spangled Banner라고 미국의 국가, 국가의 그 가사였습니다. 이런 예가 보여주듯이 위기 속에서 그동안 갈라져 있었던 미국인들의 마음이 좀 하나로 뭉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자, 미국은 한참 분위기 좋았다가 프랑스가 몰락하고 영국이 이제 시선을 완전히 미국으로 돌리면서 굉장히 강력한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영국은.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역전의 한 방이 필요한 상황이고 영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결정적으로 탁 끝내고 협상을 좋게 끌어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시기인데 이거 뭐 누구의 전략으로 결정적 한 방이 매겨집니까? 결국은 전투에서 승부를 결정지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아메리카만이라고 발표했던 멕시코만을 공격하기 위해서 영국군이 나섭니다. 그 거점 도시로서 당시 스페인이 장악하고 있던 항구 도시 펜사콜라를 점령하기로 했어요. 당시 스페인 당국의 묵인 아래 영국군의 에드워드 니콜스 소령이라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데리고 8월 14일에 펜사콜라에 진입을 합니다. 그 무렵에 미국의 장교 중에 앤드류 잭슨 소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민주공화당 행정부는 지금 영국하고 싸우고 있는데 스페인하고 또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격하지 말라고 했어요. 공격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서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잭슨 소장이 출발해버린 거예요. 아, 미국이 생각보다 성격이 급한 면이 있네요. 네. 그래서 한 4,100명 정도 이끌고 펜사콜라를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군은 또 여기에 당황해서 그 펜사콜라 일대에 기껏 구축했던 진지들을 다 폭파시키고 후퇴합니다. 여기에 영국군을 분쇄한 잭슨은 이제 주요 전장이 뉴올리언스로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12월 1일부로 당시 초승달 도시라고 불렸던 뉴올리언스에 간 거죠. 와, 이렇게 아주 탄탄하게 뭉친 미군이 기다리고 있어요. 뉴올리언스에서. 이 영국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영국은 이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서 근처였던 자메이카에 1만 대군을 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휘관도 당시에 노련하고 유능하다고 이제 평가받고 있었던 에드워드 패크넴 소장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1815년 1월 8일 새벽에 영국군이 이 미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작전을 세워요. 윌리엄 손턴 대령이라는 사람이 정예부대를 이끌고 가서 미군 민병대 포병대가 있었나 여기를 공격을 해서 격파해가지고 미군의 포를 탈취를 해서 잭슨 소장이 방어하고 있는 주방어선의 후방에서 포격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윌리엄 손턴 대령이 출발하기가 좀 늦었어요. 부대 정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늦게 출발한 거예요. 이 손턴 대령이 늦게 출발해가지고 이 사람이 포대를 점령할 때쯤 되면 본대 전투도 끝났어요. 아니 오히려 같이 다니고 먼저 출발해야 될 사람이 왜 늦게 출발했대? 부대 정비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여러 가지 또 안 되려면 네. 그러니까 미군은 아무런 혼란에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또 영국군 옷이 빨간색이잖아요. 네. 당시에 안개가 깔려 있어서 잘 안 보였지만 너무나도 잘 보여요. 500야드쯤부터 안개가 거치니까 빨간색이니까 너무 잘 보이잖아요. 이걸 요격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500야드에서부터 엄청난 화력이 퍼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레이프샷, 뭐 캐니스터샷 있는 대로 퍼부어지고 300야드부터는 라이플병들이 저격을 하기 시작하고 100야드부터는 머스켓병들이 또 산탄 공격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다 맞고 온다고요? 네. 특히나 패크넴 소장은
돌격과 동시에 말이 총에 맞고 쓰러졌어요. 아이고. 아, 그래가지고 말을 갈아타고 다시 부대를 지휘했는데 1차 방어선에 거의 다 가서 한 200야드 앞까지 말 타고 돌격을 했는데 케니스탄에 정면으로 맞고 몸 자체가 산산조각 나가지고 전사합니다. 사실 켄스트탄이나 그 그레이프탄 같은 경우가 있을 때 그냥 보병들 경우는 너무 끔찍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럼요. 그래서 이 본대 전투가 30분 치렀거든요. 이 30분 동안 영국군 2,000명이 사상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휘권을 인수한 존 램버트 소장은 이거 안 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야 하고 전투를 중지시켰죠. 네. 뉴 올리언스 전역 전체 기간을 통틀어서 영국군은 2,450명의 손실을 입었고 네. 미군은 350명의 손실을 입었어요. 와, 그 뭐 약한 뻥을 보태면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렇죠. 이 뉴 올리언스 전투만 놓고 보면 미군은 70명 사상당했어요. 근데 사실 이 뉴 올리언스에서는 미군이 승기를 잡았지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조금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미군이 승리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서로 한 방씩 때려 주고받았지만 그렇게 달라진 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평화협정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해상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너무나 타격이 커요. 미국도 유럽 무역이 필요하고 이제 영국은 이제 전쟁 끝내서 다시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데 너무 타격이 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타협을 해서 1815년, 1813년 12월에 겐트 조약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측이 이제 겐트 조약이라는 걸 체결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내용이냐? 전쟁 이전의 상태로 모든 점령지에서 철수를 하되 영국은 메인의 일부와 파사마 커디만에 있는 몇몇의 섬들은 소유권이 결정될 때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인디언들의 평화와 자유를 보장해주고 걔네들이 원래 누렸던 권리 보장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국도 승인을 하고 그래서 2월 17일, 23시부로 모로 국무장관과 베이커가 각각 비준서를 교환을 하면서 정말 무의미했던 이 전쟁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무역 분쟁으로 시작됐던 영미 전쟁, 결국은 끔찍한 결과를 낳는 진짜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이 지구상의 가장 핫한 이슈는 무역 분쟁 아닐까 싶은데 대화 타협으로 제발 결국은 원래 국경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원래 하던 방식으로 무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전 세계인들에게 함께 전해지기를 좀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